네, 안녕하세요. 네, 조홍주입니다. 오늘부터 한 7번에 걸쳐서 2기를 대비해서 1기 동안 어떻게 해야 글을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례형은 단문형과 전혀 다른 방식의 공부 방법이에요. 단문형은 목차 그대로 해서 그 안에다 내용을 차근차근 배열을 하면 키워드 채점이거든요. 그런데 사례형은 그게 아니고 현재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조문 그리고 판례, 학설은 의미도 없어요, 사실. 학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채점자들이. 근데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학설에 너무 매몰되는 공부를 하세요. 이제 학설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이 법조문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입법 취지라고 하는 건데, 그 입법 취지를 만들어내는데, 입법 취지를 설정하는데 많은 학설들의 이런 강력한 이 분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치를 본 다음에 그게 법조문으로 나오고 그 법조문에 대한 판례의 직접적 적용에 대한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 해석에 대해서 여전히 그 입법 취지에 있어서 다퉜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 취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패배했던 그분들이 판례를 아주 엄청나게 비판을 하세요. 그리고 비판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학설이 또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거든요. 학설이라고. 아니면 꼭 그런 분만 아니라 이제 그런 입법 취지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그 법이라는 게 사실 이거 어떤 법이에요? 1948년도에 만든 법이거든요. 물경 80년 전에 거의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 그 법이, 행정소송법이 지금까지 이제 거의 오다가 중간에 한번 개정은 됐지만 큰 틀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7, 80년 전에 그 상황과 현재 상황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가 여전히 그 과거의 법에 그걸 충실하게, 근데 판례는 충실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해석이 현재의 이 상황을 반영을 못하니 해석을 그 범위 내에서 조금만 더 확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이런 비판들이 평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평석은 사실 무리예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제 행정법 개정안이 뭐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조문과 판례로만 이 사례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기와 일기를 통해서 글을 쓰려면 무엇을 암기해야 되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하거든요.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정보를 얻는 거죠. 너무 많은 판례를 접하세요. 근데 그 판례에 어떤 판례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판례에는 정확한 리딩 케이스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 밑에 수많은 사건들이 그 판례를 통과해서 요렇게 결론들을 내려줘 왔거든요. 그럼 요 판례를 암기하는 게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뭘 공부하냐면요. 이 사건에서는 결론이 이렇게 나와. 요걸 암기하세요. 가운데 있는 중요한 판례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할 때 제가 채점할 때 혹은 첨삭할 때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쓴다 그래서 점수를 안 주는 건 아닌데 채점자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그런 어긋난 지점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소개해 드리면서 뭘 공부를 했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다음번에 올 때까지는 요거를 다 암기하고 오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일단은 사례 답안 이 행정 쟁송법 사례 답안이거든요. 쟁송법 사례풀이에요. 사례풀이. 여러분들 요 지점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례풀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절대로 단문형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풀이에요. 그럼 사례풀이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케이스가 주어져 있죠. 케이스가. 그럼 이 케이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 케이스를 풀어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뭐 물어보는데? 뭐 물어보네?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요. 뭐 물어보니까 야 이거 쓰려면 어떻게 쓰더라? 그러면서 교재의 단문 있죠. 교재의 단문형의 지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쭉. 그리고 마지막에 케이스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문제풀이 방법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케이스를 보는 방식이거든요. 보는 방식이 뭐냐? 바텀업이에요. 바텀업. 절대로 탑다운 보시면 안 돼요. 글 읽으실 때 바텀업이에요. 밑에 마지막에 묻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묻는 문제가 이렇게 케이스가 막 보통은 이제 문장이 8문장 이상이 안 나와요. 대부분 4문장에서 6문장이에요. 왜냐면 기승전결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쭉 써놓고는 마지막에 치소송의 대상인지 검토하실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건요. 요거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절대 먼저 보면 안 돼요. 케이스를. 케이스의 마지막 문장을 봐요. 마지막 문장이 뭐로 끝나냐는 거예요. 치송의 대상이냐? 그럼 치송의 대상에 대해서만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또 이 소재가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그 앞 문장은요. 치송을 제기했다, 무슨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 꼭 나와요. 그러면 그럼 취소 소송의 지위가 적법하냐고 쓰라는 거구나. 바텀업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 바텀을 가지고서 뭐 한다? 프레임 틀을 만드셔야 돼요. 이 틀을 만드셔야 되는데 답안 작성 틀이에요. 답안 작성 틀. 그래서 제가 답안 작성 목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막상 제 수업 들으실 때 보면은 답안 작성 목차대로 안 쓰세요. 여기서 단문 형식의 지식을 가지고서 내가 논리적으로 쓰면 되겠지라고 쓰신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천편일률적 답안이 나와야 돼요. 진짜로 이 답안 작성 목차에 따른 천편일률적 답안 작성이 돼야 돼요. 채점평에 천편일률적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답안 작성과 무관한 말들이 천편일률적 나온다. 이거 뭐예요? 학원에서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적합하고 정답인 답안 작성 목차에 따른 글이 나와요. 왜요? 법이라는 것은 누가 가든지 간에 동일한 상황이면 동일한 결론을 빼내야 되거든요. 동일한 상황이 동일한 결론을 빼는데 어떻게 천편일률적 답안이 아니에요. 천편일률적이야죠, 오히려. 근데 천편일률적 답안을 쓰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 하세요. 이 노동법이라든가 행정쟁송법은 무조건 천편일률적이어야 돼요. 다만 경영학 2과목은 다를 수 있어요. 경영학 2과목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거기는요,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변증법적 글쓰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강사 선생님이 A라는 걸 원칙으로 삼고 B라는 걸 예외로 삼아서 정반합, A를 원칙으로 B를 예외로 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닌 것 같아. B가 원칙인 것 같아. 그럼 B를 원칙으로 삼아서 A를 예외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법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법학은 명백해요. 명쾌해요. 답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답이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애매하게 이제 낼 때가 있거든요. 시험 문제.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례까지는 조문과 판례까지는 정확하게 천편일적으로 써야 돼요. 사안의 경우에서만 살짝 틀어질 수 있어요. 왜? 당연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도 당하니까. 20년 이상을 한 고등법원 판사들도 이렇게 법적으로 평가해서 올려간다고 하면 상고심에 가서 파기환송 당한다고요. 너 잘못 판단했다고. 일개 수험생이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해요? 거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의 조문, 도구로서의 그 조문에 대한 해석론이 판례 명백하게 천편일적으로 쓰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것도 아니면은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천편일률적으로 쓰려면은 거기 밑에 뭐가 필요해요? 전제가 암기가 필요하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사령 풀이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한다. 근데 답안 작성 목차는 뭐 어떻게 이제 그러면 하는 거냐?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대전제, 소전제,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이제 3단 논법이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대전제가 뭐냐 하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냐. 만약에 묻는 문제가 마지막 묻는 문제. 땡땡이 취소 소송의 대상인지 검토하시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할 지점인데, 그러면 검토하시오 그러면 취소의 대상인지 검토하려면요, 이제 프레임을 짜야 되잖아요. 바텀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의 프레임은 하나밖에 없죠. 취소 소송의 대상을 판단하는 프레임이잖아요. 이 프레임을 짜야 되잖아요. 이 프레임은 첫 번째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대전제가 법조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하죠. 추상적으로. 매우 추상적인 용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일반 추상적이라 하죠. 일반 추상적. 그죠?
일반 추상적? 일반 사람은 죽어요. 근데 사람은 죽는다예요. 법조문이 일반 추상적이란 말 들어보셨죠? 법조문이 일반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치송의 대상에 관한 법조문을 먼저 익혀야 돼요.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답안했어야 돼요. 이걸 먼저 익고 답안했어야 돼. 이거를 답안했어야 돼요.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소존재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요. 사람이다.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3단 논법 할 때 무심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여기 뭐가 빠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라는 존재가 있다예요. 존재가 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근데 소크라테스라는 존재가 있는데 얘가 죽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묻는 문제가. 여기서는 소크라테스는 죽는지를 검토하셔야 해요, 이 문제가. 그러면 사람은 죽는다? 근데 또 소크라테스라는 존재가 있다? 이게 전제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제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대전제를 통과할 수 있는 전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과했더니 소크라테스라는 존재가 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일까? 사람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판단 기준을 쓰고 판단 기준이 들러러했고 그 판단 기준에서 사안의 경우 소크라테스 사람일까 했더니 사안의 경우의 결론이 이거예요. 요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인지 궁금하다. 그럼 사람일까? 사람의 정의들을 써주죠. 이제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정의들을 써준 다음에 그런 경우에 해당하면 사람이야. 소크라테스 그러면 사람이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안 작성은 무조건. 이거 알아들으면은 그냥 답안 작성은 그냥 끝났어요. 이제 오늘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외우기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대전, 그 다음에 요렇게 전제 상황을 통과하면 사람인지 여부 이걸 소존재라 그래요. 이거 소존재. 이게 소존재가 돼요. 소존재 풀이해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대전, 그 다음에 요거를 포섭이라 그래요. 포섭. 그래서 대전소포예요. 대전소포. 법학 답안 작성은 대전소포예요. 대전에서 소 키우자예요. 이거를 근데 요렇게 이제 내는데 요게 뭐냐면 요걸 묶어서 뭐라 하느냐. 요걸 이렇게 대전소를 이렇게 이걸 묶으면 뭐라 그래야 여기까지 문제된다. 여기 소크라테스인지 여부까지 여기를 문제의 소재라 그래요. 이게 법학 답안의 문제의 소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뭐인지 여부가 두 번째죠. 뭐뭐인지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은 설문 해결이죠. 사안 해결, 설문 해결 다 동의요. 해결이죠. 해결. 설문 해결. 뭐뭐인지 여부가 두 번째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이렇게 쓰는데도 진짜 안 쓰세요. 정말 안 써요. 이렇게 쉬운 글쓰기가 설마 저렇게 쉽게 쓰는 거라고? 정말 안 쓰세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법학 답안은, 사례 답안은. 단문은 좀 다르죠. 단문은 이제 정해져 있는 약속에 따라서 목차를 배열하고 그 목차 안에 약속에 따른 내용들을 문장들을 넣는 거죠. 조금 다른 거죠, 그거.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 60점 이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암기사항을 넣는 거죠. 문제의 소재의 첫 문장이거든요, 대전제가. 그럼 첫 문장을 뭘 쓸까? 눈에 말씀해요. 법조문 먼저 쓰는 거예요, 법조문 먼저. 근데 법조문 먼저 쓸 때, 보고 베끼라 그러는데도 안 베끼세요.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냥 법조문을. 왜 여러분들한테 비치법전 줄까요? 쟁송법에서. 비치법전 주잖아요. 법조문 보고 베끼라고. 노동법도 보고 베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판단 기준은 판례죠. 판례는 암기해서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암기하는 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하고 요것만 있어요. 암기하는 거. 이게 필수 암기. 법조문과 이 판례는 필수 암기예요. 요 두 개를 정확하게 암기하면 법학 답안에 쓸 게 뭐가 있어요. 그 두 개인데.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전문가 판례만 알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갈 때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자꾸 이걸로 공부하는 거죠.
단문형 지식으로. 의의가 필요하고. 의의가 뭐가 필요해? 이미 알고 있는데. 법조문이 의의라니까요. 의의가 있는데. 여러분들 노동법 의의라는 부분 보세요. 다 적어놓으면 법조문 보고 베껴놓고 가르고 가로닫기예요. 무슨 법? 제 몇 조에 있다. 그러니까 의의가 결국 법조문 얘기인데 자꾸 의의를 별도로 외우려고 그래. 법조문 주소만 외우면 되죠. 정확하게. 자, 첫째 이거요. 자, 요거예요. 요거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법학답안 작성 글쓰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걸 살짝 이걸로 그칠게요. 궁금하시면 저 박물관 가면은 이제 이런 거 많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럼 오늘의 주제인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그러면 소위 쟁송법, 특히 소송법이에요. 쟁송법은 심판법과 소송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소송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심판법이 먼저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소송법으로 넘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통제에서 타율 통제로 넘어와요. 자율적 통제에서 자기 시정에서 타율적 통제로 넘어와요. 자기 시정이 뭐였냐면 심판법에 의하면 처음에 프랑스에서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죠. 입법, 행정, 사법. 그래서 삼권 분립이 일어나는데 이 시민 계급이 이제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을 해요. 단 하나만 못 건드려요. 사법부를 못 건드려요. 시민 계급이. 왜 못 건드리느냐? 무식해서요. 시민 계급이 무식해서 못 건드렸어요. 왜? 이 사법부는 이 법학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에 있어서의 법학은 성경이에요. 서양에 있어서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배우는 일종의 가문 패밀리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민은 두 사람을 말해요. 돈 많이 벌면서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 이걸 시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인터뷰했다면 저 시민의 한 사람 써. 그러면 그 사람이 대부자여야 돼요. 그리고 정치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부자도 자기는 근데요. 그러면 의식은 자기는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민과 시민을 헷갈리는 거예요. 서민은 시민이 아니에요. 서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혁명 할 때 그 시민이란 말은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계급적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치력도 갖고 있고 돈도 많아. 그러니까 돈 없는 놈들은 투표도 하지 마. 이게 과거의 제한선거 개념이에요. 지금은 평등선거지만. 그래서 그 투표의 보통 선거지만 그 다음에 투표의 가치도 달리했어요. 돈 많은 놈이 한 표하고 돈 적은 놈이 한 표는 달랐어요. 무슨 개념이에요? 이거 주식회사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자유주의 국가는 주식회사예요. 이게 국가가 시민이 운영하는. 근데 그게 뭐예요? 주식 많은 놈이 주식 적은 놈한테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약육강식의 세계로 왔잖아요. 그게 방임주의 국가예요. 야경 국가고. 그게 뭐냐면 그게 이념이에요. 그 사람들의 정치적 이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노동계급이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심지어 1918년, 1917년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잖아요. 소련에서 노동자 계급이 난리 난 거예요. 서유럽에선.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1919년에 거기에 뭘 넣어놨냐면 노동 3권을 넣어놔요. 야, 저기서 그렇다는데 그러지 마. 우리도 다 너희들 이해해 줄게. 근데 그게 위력을 못 떨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치에서 붕괴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근데 이제 시민혁명이 성공하면서 사법부를 못 건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와 나 사이에 분쟁은 발생하잖아요. 근데 내가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이것들 봐라.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분쟁을 사법부로 가져가는 걸 되게 껄끄러워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행정부 내에다가 이 국가 작용을 다투는 기관을 만들자. 그게 바로 국참사원이에요. 그래서 행정부 내에 만들어 자기 시정을 했다고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민 계급이 점점 국민주권 사상이라는 쪽으로 넘어가요. 국민주권 사상 넘어가면서 국민 개념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국민국가가 이제 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넘어가요. 이런 개념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서양은 있잖아요. 서양은 종교국가에서 중세, 그 다음에 제후와 봉건국가에서 봉건체제에서 국민국가로 넘어가는 이런 국가의 발전 과정을 밟죠.
우리나라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혈연국가예요, 그냥. 우리는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혈연국가예요. 국민국가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은 혈연, 같은 배달의 민족, 민족국가, 그런 국민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 딱히 서양적인 그런 개념들이 와닿지가 않죠, 우리가. 와닿지가 않죠.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좋다니까 일단 따라는 가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정치하기도 뭐든 다 배워야 돼요. 서양 것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피의 면면이 흐르는 사고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마치 막 좋은 말인 것처럼 막 끌고 오잖아요. 민주주의, 자유주의 막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속지를 않아요, 사실. 어쨌든 그래서 협의의 쟁송법을 심판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광해 쟁송법을 소송법까지 합쳐서 광해 쟁송법이라 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소송법 중에 취소 소송을 익히는 게 기초예요. 왜? 이게 최종적인 권리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 권리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쳐오는 방법. 그러니까 소송으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거쳐서 올게. 이제 이런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 와서는 야, 네 자기 시정 기회 한번 줄게. 그런데 내가 보기에 자기 시정 기회 주는 게 오히려 넌 나 시간도 낭비요. 나의 물질도 낭비요. 나의 에너지도 낭비니까 나 그쪽 가기 싫어. 바로 갈 거야. 그쪽 가기로 바로 갈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걸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내 정력 낭비니까 이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왜 뒀냐는 거예요. 이걸 왜 뒀냐는 거예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유가 충분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수적 전치의 의미예요. 근데 필수적 전치는 왜 뒀을까? 자기 시정의 기회가 충분히 필요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뒀을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공무원이요. 내 새끼는 내가 팬다. 근데 공무원들이 후다다다닥 법원으로 달려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아빠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소청심사 제도예요. 두 번째는 국세심판이요. 국세. 야, 세금 그거 그 세금은 과세법정주의라 그 세무관청 제일 잘 알아. 제일 전문적이야. 근데 이쪽으로 가면 바로 그게 전문성이 바로 확인되겠어?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은 자기들이 더 잘 알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아니까 걔네들한테 맡기죠. 그래서 과세심판위원회. 그러니까 국세심판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과세 같은 경우는 필수적 전치예요. 그래서 필수적 전치는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더 그 전문성을 띠는 게 이제 특허심판 이런 거, 그 다음에 해난심판 이런 쪽은 이제 워낙 전문적이에요. 판사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고서 들어오게끔 전문적인 거. 그다음에 내 새끼는 내가 팬다는 거 두 개. 그 지점만 필수적 전치예요. 나머지 다 임의적이에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다음에 노동관계 보세요. 우리의 직접 사할 점. 내가 이제 노무사가 되면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 지점. 그거는 재결주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는 뭘로 가야 되냐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사안이에요. 고용계약이니까. 민사소송으로 가는 사안인데 민사소송으로 가면은 무기대등의 원칙이기 때문에 100이면 100 회사가 이겨요. 100이면 100 회사가 이거예요. 변호사도 훨씬 더 정관 변호사를 하고 얘는 저 찌질하게 좀 이 말은 좀 위험한 말이지만 어때 구석탱이 있는 변호사 끌고 와서 하면 둘이 싸우면 당연히 지죠. 계속 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국가가 개입을 하죠. 뭐로? 사회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을 해요. 근로기준법, 각종의 노동관계법으로 개입을 해요. 왜? 근로자의 무기대등을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동위원회예요. 노동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그 계약관계 한번 살펴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건 뭐야? 너무 불공정하잖아. 이게 이상하네? 구제명령인데 구제명령까지 갈 정도면 여러분 무조건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구제명령까지 갈 정도면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회사하고 그 노동자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거 이미. 그래서 구제명령을 회사 네가 맞아. 그러면 노동자는 무슨 소리? 중노위로 가죠. 그 다음에 회사 너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어 임마 얘 해줘. 중노위 가죠. 그럼 중노위 가서 이제 그 재결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행정소송을 가는데 그때 재결 심판이죠. 재결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19조 단서의 재결 소송이 아니죠. 재결 안에서 뭘 다퉈라?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을 다투어라. 그게 바로 재결주의 의미예요. 재결 취소는 재결 그 자체를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재결이 잘못됐어요. 중노위의 재결이 잘못됐어요. 라면서 왜? 진노위 재결 자체가 원래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소송법을 가잖아요. 그럼 소송법 중에 구조부터 35조까지가 소송법이 몇 개 안 돼요. 그죠? 소송법 조항 몇 개 안 되죠. 46개 조항밖에 안 되죠, 거의. 그러면 그중에 구조부터 35조까지 약 26개 조문이 취소송 조문이에요. 그리고 취소송 조문을 가지고서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소송,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 민중 소송 있잖아요. 여기에 다 뭐예요? 준용을 해요, 준용을 해요, 여기. 취소 소송의 조문을 가지고 준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도 취소했던 구조부터 35조 중에 무효확인 소송에 관련된 조문 다 썼어야 돼요, 원래. 그 다음에 부작위도 다 써야 되는데 그 중에 38조 1항에다가 야, 준용해. 38조 2항에다 준용해. 44조에다 야, 준용 이렇게 해봐라 했어요, 이렇게. 준용해. 야, 그거 끌고 와서 준용해.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이 취소송 제도를 명백하게 알아야, 그래야 이게 뭔지 이거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소송만 달달달 공부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고정확히, 나머지들은 뭐 취소 소송 공통점 위에 플러스 알파로 얹힌 거, 그러니까 차이점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걸 정확하게 공부한 다음에 그럼 취소 소송 지금 차근차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취소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심판법은요, 취소 소송과 불일치한 지점만 공부하시면 돼요. 어차피 역사적으로는 심판법에서 소송법을 가져왔는데 자기 시정 요소는 빼버린 게 소송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일치한 건 뭐겠어요? 자기 시정이죠, 여기 자기 시정. 그래서 의무이행 제기를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시정. 내 새끼한테 내가 야, 너 새끼 그거 왜 그걸 3개월 때려서 임마 그 1개월로 바꿔. 아시겠죠? 바꿔. 혹은 야, 그거 왜 거부했어? 왜 안 해줘? 그거 마치 허가 내줘 임마. 허가 이행 재결 이렇게 가능하다고. 근데 이쪽 오면 안 돼요, 안 돼. 허가 이행 못 해요. 왜 허가 안 줬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불일치되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차근차근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취소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소장을 먼저 심사합니다. 소장 심사. 소장이 잘 써졌냐 못 써졌냐 먼저 심사를 해요. 그래서 소장 심사를 통과를 못하면 부적법 소각하라 그래요. 부적법 소각하. 소장 심사한 다음에 이게 잘못 썼네. 그러면 부적법 소각하라 해서 뭐요? 돌아가세요. 돌려보내버려요. 그럼 부적법 소각하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송 비용 다 날려요. 소송 비용 다 날리는 거예요. 물론 조금 날려요. 본안까지 안 갔으니까. 어쨌든 뭐예요? 소송 비용이 매몰 비용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소송 비용이 매몰 비용이. 지금까지 썼던 1,000만 원 그냥 홀라당 사탕 사 먹은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제도가 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셨다가 소송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예요. 소송 경제는 무조건 소송 비용과 관련이 있어요. 소송 비용은 뭐예요? 변호사비, 그다음에 소장에 들어가는 인지대, 그다음에 각종 문서를 낼 때마다 인지대. 법원에다가 문서 낼 때마다 수수료를 낸다고요. 그거 다 소송 비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어떤 소송을 가면 소송마다 다 달라요. 동일 문서인데 이쪽 소송에 가서 냈더니 부적법 소각 받았어요. 그럼 다시 또 소송에 가요. 그러면 그 법원한테 저번에 냈던 그 문서 그냥 쓰시면 안 될까?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중으로 돈을 계속 내게 돼 있어요. 계속 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방지할까? 그게 바로 소변경이에요. 그게 소변경 제도예요. 그게 병합 제도예요. 소변경과 병합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소변경과 병합이 본안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소송비용이 너무 커. 진짜 소송비용 커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기존에 문서는 이미 들어와 있고 법원에. 그럼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니라고요, 그런 게. 어려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자, 무조건 소각하고, 만약 소장을 잘 썼어. 그럼 적법한 소재기죠? 적법한 소재기가 되니까 적법한 소재기일 때는 뭐가 돼요? 본안으로 넘어간다. 본안 심리로 진행하죠. 본안 심리로 진행이 돼요. 본안 심리. 본안 심리로 진행이 되죠. 본안 심리로 진행이 되고, 본안 심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두 개예요. 두 개. 심리와 판단이에요. 심리. 심리를 한다면 이제 이법성 판단을 하지요. 이법성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본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심리와 판단에서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 합쳐서. 그래서 이법성 판단이어서 이법성이 있어요. 있다고 평가되거나 없다라고 평가되면, 있다 그러면 이제 인용 판결이 나오고요. 없다 그러면 이제 기각 판결이 나와요. 이제 판결이 가죠. 자, 여러분들이 취소승에서 배워야 될 건 이 세 개예요, 세 개. 답안 작성을 말하는 거예요. 답안 작성 방법을 배우는 거는 이 소장 심사하고 그 다음에 심리하고 이건 안 배워요. 쟁송법이라서. 이거는 행정법이에요. 행정실체법이라서 이거 배우질 않아요. 그 다음에 판결. 이 세 개. 그러니까 소장을 심사하는 방법. 답안 작성법, 그 다음에 심리 방법에 있어서의 각종 제도들을 작성하는 방법, 답안은. 여기에 대표적인 게 처분사의 추가 변경. 그 다음에 판결 단계에서의 법학 답안 작성 방법. 이 세 개를 반드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익숙하게. 그 중에 오늘은 이 소장 심사는 크게 4개인데, 아니 7개인데, 대원, 피협, 재관행. 이걸 다른 방법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외워야 논리적 답안 작성이 돼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 뒷부분은 어떻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여기 대원 피협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갈라야 돼요. 대원 피협 이 순서로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대원피 무슨 원피 대협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고 막 별의별 방법이 있던데 그게 아니고 대상을 통과해야 원고적격을 검토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고적격을 그다음에 또 검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상을 통과해야 협의 수익도 검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원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대원협피도 아니에요. 대원피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뭐 재관행으로 하든 관제행으로 하든 행제관으로 하든 그건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꼭 이렇게 오셔야 돼요. 순서로.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답안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것부터 검토하고 두 번째 이거 검토하고 세 번째 이거 검토하고 네 번째 이거 검토하고 이렇게 검토 순서예요. 이건. 여기까지. 이 중에 오늘 해야 될 건 요거예요. 이 중에 오늘 할 건 요거예요. 오늘 공부할 건 요거예요. 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지금 이 안에다가 아주 이렇게 축약적으로 그냥 다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 3, 4일 걸쳐서 해야 될 얘기인데 그냥 워낙 바쁘니까 특강이니까 여기까지 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결론들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그러면 취소의 이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문과 판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조문과 판례. 취소 소송의 대상, 처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취소의 대상과 처분에 대해서 조문이 2개가 존재해요. 2개가 존재해요. 조문이 2개가 존재해요. 행정소송법에 뭐냐? 제2조하고 제19조가 있어요. 제2조, 제1항, 제1호. 선생님 꼭 이렇게 써야 되나요? 네,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2조 동그라미 1, 그 다음 1애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기호이기 때문에 읽어서 쓰는 방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법학답안은 꼭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이 2개가 있어요. 이 2개가. 여러분 법조문 갖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정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처분이란, 이거 제목이 처분이란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의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라고 했으니까 처분 등자 빼버릴게요.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이제 본문이고 단서, 다만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블라블라 나가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로.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첫 번째 암기해야 될 게 뭐라고요? 조문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조문. 근데 조문이 두 개가 있으니까 2조 1항 1호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19조는 이렇게 돼. 이렇게 무덤덤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쓸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 줄 거냐는 거예요. 관계성을 만들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2조 1항 1호하고 19조 사이에 그냥 법조문 쓰라고 병을 쓰니까 자, 취소의 대상인지 검토하시오 그랬더니 일단은 문제의 소재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전제를 써야 된다니까. 대전제를 첫 문장으로. 첫 문장의 대전제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러니까 행정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하면 처분이란 행정처에서 보고 베끼면 돼요. 암기해서 쓸 필요 없어요. 보고 베끼면 다 거기에 점수가 있는 거예요. 법조문은 보고 베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조문을 암기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법조문 줬는데 그러니까 보고 베끼면 돼요. 보고 베끼라 그랬더니 자꾸만 선생님 꼭 컨닝하는 기분이에요. 컨닝 하시라고요. 법조문은 이제 법학 답안 작성은 70%가 원래 컨닝이에요.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노트북도 준다고요. 변호사 시험에 빠이 그잼에 노트북을 줘요. 걔네들은 요즘 세상에 암기해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국 답안만 그래. 한국 답안만 문명의 이의가 있는데 법정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어떤 판례 쓸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뭐만 있으면 돼요? 판단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요. 정확한 여기다 뭘 쓸까? 여기다 뭘 가지고 할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외우고 있으라는 이 시험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죠. 그러니까 법조문은 보고 베끼는 거예요. 보고 베끼면 돼요. 그래서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하면 처분이란 블라블라 보고 베끼고 그 다음에 법조문 쓰라 했으니까 그런데 19조에 하면 이렇게 써져 있더라. 이렇게 쓸 거냐는 거예요. 바로요. 어떻게 관계성을 만들까가 바로 이론설과 이원설의 대립이에요. 학설의 대립. 이론설과 이원설의 대립이에요. 그래서 취소의 대상 적격 이거 할 때 이원설, 이론설 배우시죠?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 실제법 처분 개념설. 그건 답안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 학설 대립을 그런 학설 대립이 있대. 근데 판례는 그 학설 중에 어떤 학설을 취하는데 그랬더니 분명히 명백하게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이에요. 자꾸만 쟁송법 처분 개념설을 취한다고 평석이 나오는데 그건 오바예요. 명백하게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이에요.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이에요. 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그러면 그 관계성을 어떻게 쓰는 건데 법조문을 쓸 때 그게 첫 번째 득점 포인트예요. 여기서. 그게 첫 번째 득점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쓰냐. 자, 이원설은 이렇게 써요. 이원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써요. 자, 처분이란 이런 건데 이것부터 먼저 써요. 처분이란 행정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하면 처분이란 이러한 거다. 그런데 요것이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외부효를 갖는다면 요것이 공권력 행사 또는 그 밖에 이르는 행정작용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외부효를 갖는다면 그렇다면 19조로 가서 취소의 대상이 돼. 이렇게 봐요. 이원설이. 아시겠죠? 이원설이 이렇게 본다고요. 세상 이원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못 들어봐요. 왜냐하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이 견해 이거. 그러니까 이원설은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이라는 뜻이 뭐냐면 행정소법 2조에 있는 정의 그 자체로 처분을 한번 정의 내려보자. 그 중에는 19조로 가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있을 수 있고 19조로 갔더니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처분도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처분은 무조건 다 취소의 대상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심리적 강제를 가진 행정지도 있죠. 이원설에서는 처분이라 그래요. 심리적 강제를 가진 행정지도는 이원설은 처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원설에서도 취소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왜요? 외부효를 갖는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심리적 강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처분은 되는데 법적 이력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론설에 의하면 심리적 강제를 가진 행정지도는 아예 처분이 아니에요.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론설은 그럼 이론설은 어떻게 하나? 이론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론설은 이거를 있잖아요. 이 처분이 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아예 이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9조와 제2조 1항 제1호라고 와로 이렇게 묶어요. 와. 그래서 여기다 19조와 제2조 1항 그래서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해가지고 이 표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처분을 이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론설은. 그러니까 이론설은 뭐예요? 19조 안에다가 2조 1항 1호의 처분 개념이 쏙 들어가 버려요. 19조 안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9조라는 거 안으로. 그러니까 이론설이죠. 한 몸이죠. 쏙 들어갔으니까. 이원설은 별도로 존재해요. 별도로. 그래서 이원설이에요. 그러면 이론설과 이원설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점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요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19조로 쏙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얘가 밖에 존재하는 거냐?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조 1항 1호에 이게 19조로 쏙 들어가요. 그런 분들은 공권력 행사를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봐요. 그분들은 이걸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봐요. 아예. 그런데 들어가는 거 아니고 별도로 존재해. 그러면 이분들은 공권력 행사를 별도로 정의를 내려요. 이론설은 강학상 행정행위가 별도의 정의가 필요 없죠. 이거. 이미 강학상 행정행위란 개념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강학상 행정의 개념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이론설. 그런데 공권력 행사를 이원설에 하면 뭐야? 어디도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별도로 여기를 정의를 내려요. 행정청의 우월적 의사의 외부적 표현이라고. 행정청의 우월적 의사의 외부적 표현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우월적 의사의 외부적 표현. 그러면 의사의 우월성이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행정입법, 행정계획. 즉 공법상 계약, 요거 제외하고는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요? 그 사람들은 행정입법도 넣고 행정계획도 넣고 행정행위학 당연히 들어가고 공법상 계약은 안 들어가요. 행정상 사실행위도 이 안에 들어가요, 그분들은.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 이 안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우월적 의사가 없어요. 행정지도는 뭐가 있어요?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예요. 이건 국가에서 가서 야 너 이것 좀 할래? 싫어. 그러면 행정지도예요. 이게 바로. 근데 할래? 네? 할래 안 할래? 할게요. 이거는 행정행위예요. 우월적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안 들어가요. 사법형식은요 민법 계약을 통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안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행정은 사실행위잖아요. 근데 행정지도 중에 항상 임의적 동의인데 임의적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네. 심리적 강제를 갖는 게 있어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분들이.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분들. 근데 이론설에 하면 넣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다가. 이론설은 강학상 행정행위예요. 그럼 이쪽에다가는요. 이론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밖에 행정작용하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뭐야 다는 거예요? 한 글자로 붙이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 문장을 두 단어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이 그가 뭐냐는 거예요. 이가 뭐고. 그와 이는 이걸 가리키는 용어잖아요. 근데 이론설은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행정행위. 그러니까 뭐예요? 행정행위, 밖에 행정작용. 행정행위, 준한 행정작용 이런 뜻이에요. 그럼 행정행위, 밖에 행정작용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 그중에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있더라. 뭐? 처분적 법규, 구속적 계획, 권력적 사실행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근데 공부를 하면서 와 이게 뭐야? 여기 와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이거 답안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막 고민했던 분들은 뭔가 빵빵 터진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건데 하여튼
좀 쉬었다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조금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 해결했어요. 대전제로 뭐 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조 1항 제1호에 의하면 주어를 뭘로 잡는다? 주어를 요걸로 잡는 주어를 요걸로. 주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그다음에 그 뒤에다가 요 문장 붙이면 되죠. 그냥.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처행하는 구체사실한 구체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을 행사했던 그거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대전제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지금 필수암기상 하나 배웠어요. 지금 이제 뭐만 배우면 돼요? 판례만 배우면 돼요. 이제부터 거기에 관한 판례만 배우면 돼요. 거기에 관한 판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문했으니까 거기에 관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판례에 대한 것을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도대체 뭘 암기를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좀 한 15분만 쉬었다 할게요.